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안 되는데. 두 분이 악수 한번 하시고 사진 네네. 저희 포토 한번. 아, 조금 전에 샌드위치 모양 고기 먹고 왔는데 쌈도 먹고 왔는데. 쌈도요? 네, 이빨 사이 안 꼈는지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네. 네. 아, 저기요. 네. 아, 예. 아, 강림병원 네. 교수님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때리지도 않았는데.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저 그런 대화 좋아합니다. 그런 대화 좋아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왜냐면 저 네. 이제 원로 정치인이 되실 것 같은 느낌이. 벌써 올라오네요. 네. 재선 해보시니까 원로 되셨구나. 그러니까 되셨어요. 네. 네. 최선이 되면 올라온가요? 네. 원로입니다. 아이고. 아, 떨어진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오시고 그러세요. 예? 떨어진 사람까지 이렇게 찾아오시고. 아니 떨어지다니요. 네. 예. 반갑습니다. 그래 축하드리고요. 네. 대표 되시면 축하드리고 뭐 압도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되셔서 또 힘을 받게 되셔서 되게 네, 네. 요번에 뭐 그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선배님들을 보시게 되면 다 개인적 역량이나 경륜이나 능력이 다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저로 이렇게 전부 다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막상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표 대결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찬이냐 반이냐 상당히 부담됐어요. 저 또 이게 저 유머가 자꾸 나오는데 찬대냐 반대냐 그렇지만 찬대를 원대로 찬대를 원대로 네. 제 이름 갖고 놀리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찬성할 때 찬성하고 네. 반대할 때 반대해라. 아 좋네요. 빡세게. 음. 21대 국회가 지금 이제 오늘 10일이니까 네, 아직 오늘 포함해서 한 20일 남았죠? 채 안 남았는데요. 네. 네. 그래도 우리 마지막까지 협조도 구하고 논의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또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구상이나 생각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네. 정치는 또 이어지는 거고 그렇죠. 네, 또 누적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 첨단 산업을 제가 주로 다뤄왔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아침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몇 가지를 짚었습니다. 네. 이 투자시 세액공제율 10% 관련해서 올해 말에 일몰이 다가옵니다. 네. 그런데 기업들은 이게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확대하는 K칩스법 시즌 2를 제가 발의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K칩스법 시즌 1에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하고 저세통계 제한법이 통과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됐는데 시즌 2에 6개 법안이 지금 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21대에서 다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고. 또 AI 관련 법도 다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쟁으로 인해서 폐기되는 법안들이 너무나 중요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법안들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오늘 뭐 하시고자 하는 그 법안들은 우리가 최상병 관련해서 저는 그에 대한 의견은 좀 뭐 찬성을 했습니다만 명명백백히 이게 좀 조사가 되어서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고 네. 우리 그 죽음이 정말 후세들에게 좋은 사회를 만드는 또 위험하지 않는 국가 이렇게 그 희생이 정말 값진 희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제 찬성을 했고, 다만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에서 좀 제가 답을 듣고 싶은 게 공수처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수처, 어제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조사 결과를 보고서 뭐 하시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 공수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뭐 기소 거의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좀 저는 궁금할 때가 많았어요. 예. 이런 부분. 이제 검찰개혁 부분도 네. 아시다시피 제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이유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당시에 나왔던 법안이 너무나 허술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개혁을 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그 안건조정위에서 이걸 다시 보자라고 반대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먼저 문건이 나가는 바람에 이게 꼼수 탈당까지 이어지고 통과를 시키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한 26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찾아뵀던 것 같아요. 이 법안 제대로 보셨냐? 그 법안을 제대로 보시면 이거 찬성 못 하거든요. 33개의 31개의 법안인가가 그 검수완박 법안에 이어서 자꾸 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치명적인 법안이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고민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했을 때 정말 암울하게도 단 한 분의 의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자괴감을 너무 크게 느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 출신 분들께도 제가 찾아가서 여쭤봤는데 그분들 의견은 이거는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 안에서 본론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당신들은 더 이상 반대를 못한다. 다만 어떤 분은 저한테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면 제가 양 의원님을 영웅으로 모시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단 말씀이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하면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제대로 검토하고 그리고 이 모든 법안이 프로스 앤 콘스가 있고 사회적 약자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단 한 분도 이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본 분이 없구나. 제가 이제 법안 내신 분들은 처음에 분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해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고 마치 이제 광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은 뭐 시민들은 닥치고 검수한다고 막 반대한 배신자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확 씌워지고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셔요. 지금 또 검찰개혁을 또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또 이렇게 할 거냐. 제대로 국회의원분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국가를 위해서 그 법안을 토시 하나까지도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네. 오늘 아주 저희가 아주 단단하게 네. 단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관련해서 제가 그 조언을 구했던 분들이 정말 많은 밖에 계신 분들한테도 조언 많은 분들을 물어보고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발달 장애인들은 다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참 많은 고통을 겪었다 생각이 또 검찰개혁 법안 나오니까 또, 제가 생각이 납니다. 20대 이어서 21대까지도 뭐 검찰의 행태가 이제는 행패가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와서 얼마 전에 또 그 동영상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글쎄요 제도 개선에 뭐 한 번에 완성되면 좋겠지만 문제를 해소할 때까지 최대한 유능하게 그리고 완성될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검사 몇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요한 보직 전체를 거의 다 독식하다시피 하고 검사들의 직업만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 민생,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검사 독재를 우리가 막지를 못하니까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외교도 안보도 평화도 다 지금 무능 일변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민생 그리고 한 손에는 분명한 개혁이 같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대표님께서 좀 지혜를 좀 빌려주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울 수 있게끔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21대 때 180석이었잖아요. 그때 첫 그 지도부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최고위원 네. 아시잖아요. 가장 제가 먼저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제대로 해야 된다. 라는 말을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완벽하게 180석을 주신 국민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때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도 또 이 의석 가지고 상대를 악마화가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을 중심에 두고 이걸 해야지,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을 접근해야지, 그냥 상대를 악마화하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해서는 절대로 안 해요.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검찰에도 그 말씀 하실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용인갑으로 제가 출발했는데, 용인갑이 어떤 지역이냐면 예.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원삼과 이 남사에 지정이 돼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프라 예산 같은 게 제로예요, 지금.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만의 지진으로 TSMC가 위기에 닥치게 되니 한국에는 굉장히 기회인데 그 기회를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R&D 예산 삭감에다가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657조의 예산을 쓰고도 이렇게 첨단 산업에 예산을 배정을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정치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657조를 300조로 줄여도 된다. 왜? 대만의 경우에 117조를 쓰거든요, 올해. 근데 그 117조가 인구비로 하면 290조밖에 안 돼요. 일본 400조 근방이에요. 우리 657조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의 예산은 많아요? 그걸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그거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다수당인 민주당과 범야권에서 제대로 해주시라. 정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저는 각국의 그 예산을 다 들여다봤어요.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을 줄여야 되는가? 왜 우리의 청년들의 전세 사기로 죽어가는 그 청년 한 명도 구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가? 첨단 산업에서 창출되는 그 일자리만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이게 희망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반도체 관련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반도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AI, 데이터,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그 다음에 모빌리티, 커머스, 뱅킹, 어떤 산업도 반도체 없이 안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그런 중요한 산업을 이제 패권으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가 안 되고, 글로벌 경쟁국들은 다 보조금 주면서 기업 유치를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제대로 한 사람이 누군가 싶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걱정이 되고, 이제 용인갑에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되게 여쭙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중요한 용인갑에 국민의힘에서 6분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두 다 그냥 커트풀을 시키고 그쪽에 공천한 사람이 이원모 후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원모 후보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낙하산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런 산업을 제대로 이렇게 도와서, 시장을 도와서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엊그저께 다시 낙하산이었다가 탁상이 되셨어요. 탁상이라는 거 막 뽑아서 올렸잖아요. 다시 그 공직기강 비서관인가. 그런데 과연 대통령께서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를 제대로 구축을 하고 대한민국을 첨단 산업의 국가로 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진정성이 있는 약속인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용인에서 활동을 좀 할 겁니다. 저희는 뭐 고민 안 합니다. 고민 안 해요. 저희는 대통령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결론 내렸습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 무모함. 민주당이 그거
글쎄 반대되는 유능, 네. 책임, 그게 뭐였죠? 유능하고 무능은 무책임. 유능으로 바꾸고 응. 무책임은 책임 있는 또. 그 다음에 뭐였죠? 무도, 네, 도의. 예. 이거를 과연 예. 정말로 그걸 갖춘 당인지는 스스로 자신을 마주 해봐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번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국정 책임자로서의 최소한의 인식과 자각이 있어야 될 텐데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국정 운영 방향은 맞았으나 소통이 부족했다. 결국 국민이 못 알아들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수회담 2년 만에 요청하시고서 사실은 아무런 진정성 있는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에도 보게 되면 뭐 민생과 관련된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도 사실 없었어요. 뭐 그나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전당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지.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 야당들이 경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정기조 명확하게 변경해라. 민생 책임져라. 우리가 기자회견에 2가지만 요구했거든요. 첫 번째, 네.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우니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기한이 있는 지역 상품권 형태로 1인당 한 25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을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세요. 뭐 물론 생각이 다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 외에 다른 그러면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제일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 해병대원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그 외압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부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도 책임지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사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대통령한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헛된 희망 같지만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꿔주시기를 지금 국민들과 함께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첨단 산업과 관련된 의안들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시행착오 그리고 미완의 사실은 과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2대에는 또 국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유능하게 해내지 못하면 다음번 심판은 또 우리가 받을 거라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남아있는 21대 이 기간 동안에 협의하고 네. 또 도와주시고요. 특히 또 이번에 최해병과 관련된 이 특검법에 대한 수용 촉구하고 있는 네. 우리 야당 간에 사실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봤습니다. 지금 얘기해도 될까요? 네, 상관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5월 25일 토요일 날 야 6당이 다 참여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네. 참여해 주셔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고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진상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하는 특검법 대통령께서 거부하지 마시기를 요청하는 집회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혜도 많이 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첨단 산업, 그다음에 국가의 가장 큰 먹거리, 경쟁력인 반도체와 관련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정치는 누적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2년은 쭉 이어지는 거니까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그 25만 원 관련해서 이제 저도 그 기본소득 관련해서 민주당에 있을 때 이재명 대표님과 많은 그 의견을 저도 이렇게 여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분명히 이게 약간 경제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기능은 할 것이라는 것을 저도 확신이 들어요. 다만 이게 국민의힘이나 이제 뭐 대통령의 입장이나 정부나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설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기본소득을 이게 그런 어떤 긍정적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또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의 설득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당신들이 틀렸다가 아니라 정치가 그렇잖아요. 제가 욕을 쓰면 우리 원내대표님 부잖아요. 오름 대 오름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설득을 해야 된다. 이 설득 과정을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좀 잘 해주시길 빌고 네. 저는 지도자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국정 기조 변환 이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태도라고 봐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지도자의 태도, 네, 네. 말, 어떤 메시지 하나가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도 있고 네. 완전히 분열시킬 수도 있고 네. 이런데 저는 몇 가지 그 중요한 어떤 지점에서의 대통령의 태도가 국민들을 완전히 그 절망으로 빠뜨렸다고 봐요. 특히 이태원 사고에서는 책임을 지려면 도의적 책임이 먼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책임, 그 다음에 법적 책임이에요. 법률 책임.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왜? 다 법률가들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버스를 타서 다른 사람 발을 살짝 건드리면 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 도의적 책임을 안 지고 이상민 장관을 등을 톡톡 두드린다든지 우리가 잘못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태도.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9년 차진 정치 9년 차인데 정치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그 정치학교를 한국에 막 창당해가지고 이제 세워서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달라요. 이게 그 선진국들의 정치학교의 그 커리큘럼에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달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이런 생각이 들고 몇 가지 그런 태도에서 지도자의 모습이 완전히 그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어떻다라는 게 딱 국민들이 인식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내대표님도 이제 여보세요. 일거수일투족.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속눈썹의 떨림까지도 메시지다. 네, 눈동자의 움직임도 다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평소에 존경하던 이제 오늘 자주 못 뵀으니까 저는 진짜 우리 의원님 너무 존경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님도 왜냐면 가깝게 네. 말씀 많이 네. 나눴었어요. 우리 얘기 많이 했었죠. 우리 박성준 수석하고 다니니까요. 네. 사람들이 다 저보고 능력 있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모셔다가 아이고. 그리고 굉장히 수석으로 세웠는지. 객관화가 되게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능력의 척도거든요. 저는 객관화해서 보는 그 네, 시각 네, 그리고 네, 그 사유의 시선의 높이가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네. 원래 워낙 가깝게 또 예전에 네, 많은 정치 얘기를 정리해주셨고. 많았는데 또 이렇게 길이 달라져가지고 우리. 말씀하고 이렇게 서로 예 민망한 독담 다 카메라로 담아도 되나요? 아니 제가 진심이니까.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조국 대표님도 계시고 우리 이준석 대표님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절대로 개인의 분노로 정치해서는 안 된다. 예. 네, 근데 네. 그게 아직까지도 눈에 이렇게 개인의 분노가 이글이글 네, 타고 있는 네, 그런 네. 모습들이 보일 때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억울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아픔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분노를 절대로 중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초선하고 이렇게 떨어진 사람이 말이 많았네. 아니 무슨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 네, 네. 예. 아까 제가 메모해놓은 게 25만 원을 막 법률로 해버리는 거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처분적 법률 이런 것은 법률이라고 네. 하는 것은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맞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가장 그 입법 어떤 기관으로서 책임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원내대표 출마하면서 기자회견이나 정견 발표를 할 때 사실은 추경과 관련된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보통 이제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면 보통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행정부가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재정 건전성 등의 이유로
야당들이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적인데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은 오히려 아무런 움직임을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다 보니까 오죽 답답하면 사실 민생회복 지원금이 나가서 경제가 돌아가고 사람들의 숨통이 좀 트이면 그 공을 다 누가 가져갑니까? 정부 여당과 대통령의 덕인데 그걸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정치적 손익을 따지지 않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추경을 편성한다면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입법기관으로서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사실 대안적인 방법인 거죠. 정부가 만약에 추경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민생에 한해서 정말 선별적으로 해나간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협치하겠다. 그리고 충분히 정부 여당과 함께 민생을 챙기겠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자꾸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화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저희도 분명히 후순입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내버려 두지 않고 입법부로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 지금 정부가 우리가 제안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정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민생 대책 방안을 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지금 전혀 없어요. 아마 대표님께서도 그 부분을 느끼실 텐데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님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제 옆에 앉아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은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게 굉장히 잘 통하시고 또 소통하는 데는 좋은 파트너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원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논의해 주시고 정말 국민을 중심으로 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정당이 국가 위에 갈 수는 없잖아. 그리고 정당의 어떤 이 갈등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이 사회적 비용은 없애야 된다. 특히 이제 이게 특검법으로 이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가야 우리 젊은 세대들 저출생률 해결되고 그들을 위한 미래를 우리가 열어주는 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거버넌스의 문제를 저는 최대한 기술을 다뤘던 사람으로서 첨단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다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졌지만 특히 또 반도체 관련했던 분은 22대 때 한 명도 없어요. 이제 그게 가장 좀 아픈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원내에 있지 않지만 원외에서라도 그런 일들을 좀 지원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갈수록 저 비공개가 없어지고 다 투명하게 공개가 우리 대변인님 마음 편하시겠어요? 근데 따로 떼꿀 안 해도 되니까.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보통 그냥 찾아뵙고 보통 덕담 인사만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공개로 혹시 나눌 기난 얘기가 있으면 조금 더 하는 정도인데 오늘은 우리 대표님께서 뭐 워낙 투명하고 오픈된 마음 처음부터 끝까지 시정일관 다 오픈을 해서 저는 뭐 정당을 초월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큰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요즘은 뷰가 좋네요. 네. 오늘 날이 좋아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관악산까지 가보려고 네, 아주 그러네요. 뷰가 아주 그냥. 연주하면서 밥 먹어본 지 오래됐는데 아이고 일정 있었어요. 뭐가 있죠? 우리 기본적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